네, 반갑습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깜짝 놀랐어요. 더 오셔야 되는데 앞으로. 아니 며칠 사이에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심각했잖아요. 저도 뭐 꽤나 말을 많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오후 2, 3시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목이 너무 아플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그저께 아침이던가요? 갑자기 카카오톡에 알람이 뜨면서 띵동띵동 그러고 수신이 막 들어왔어요. 뭔가를 봤더니 GS 홈쇼핑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39,500원짜리 엄청나게 좋은 마스크를 일본에서 직수입을 했다며 이것을 구입하시라는 이제 광고가 뜨고, 그 다음에 20만 원대부터 50만 원대에 이르는 한 4가지 종류의 공기청정기가 지금 이렇게 구비되어 있으니 이거를 빨리 사십시오. 이렇게 광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미세먼지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고 기업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숨 쉬고 물을 마시는 거 이런 정도는 그래도 굉장히 평등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기를 마신다는 거, 그리고 물을 마신다는 거 이런 정도는 평등한 권리였다. 근데 이제는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도 불평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광고를 보면서 누군가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큰일 났다, 50만 원대 굉장히 좋은 공기청정기를 하나를 들여놔야지 이렇게 구입해서 사다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끔찍한 미세먼지 속에서도 야외에서 노동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 정말 바늘 갈아놓은 것 같은 공기를 마셔야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숨 쉬는 것도 불평등한 사회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퍼뜩 제가 여러분들께 긴급 퀴즈 상품도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평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평등한 것은 딱 한 가지, 이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평등했습니까? 딩동대. 자, 제가 진짜 상품을 준비했어요. 평창의 수호라가 반다비 했지. 저희가 평화를 지향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투표권은 예를 들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분들 투표함을 관리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투표함을 금을 싹 발라가지고 기증하겠습니다라고 갖다 줘도 100표 안 주죠. 무조건 한 표. 그리고 투표 한 표. 예, 누구나가 다 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표를 평등하게 다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를 운영해 나가는 굉장히 핵심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뭐냐면 1주 1표의 원리입니다. 주식 하나를 가진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혹시 주식 몇 주? 아마 여기에 보니까 앞줄은 주식을 가질 법한 분들이 별로 안 보이고 뒤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좀 재미삼아. 선생님 혹시 주식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몇 개 정도 갖고 계세요? 10,000개. 그 10,000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주주총회에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들 중에서 그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굴러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이 어떻게 굴러가고 고용을 어떻게 창출하고 이 회사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는가가 전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심지어는 문화 권력으로까지 작동을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아리아를 관람해 보신 경험은? 다른 곳에도 네, 세종문화회관은 없으시죠? 네.
거기 가려면 저기 뒷자리석을 하나 예매하려고 해도 20만 원 가까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 운영 원리의 불공정함을 뭔가 조금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울어진 이 운동장을 조금 더 그래도 사람들에게 균형감을 줄 수 있도록 주어진 권리가 참정권,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그 회사의 운영 결정 방향을 관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어떤 특정 정당이 우리는 노동이사제도라든가 노사공동결정제도 같은 것을 법률로 두어서 모든 기업의 이사회에는 노동자 대표가 반드시 30%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저희 정당을 밀어주세요. 그랬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괜찮은데? 이러면서 그 정당을 과반 의석을 만들어줘서 그 법률이 통과됐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식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주주총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가 노동자들의 정당을 키워서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참 그게 굉장히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힘드냐?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하나는 각 정당이 나는 어떤 사람들을 대변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하는 국민들이 나는 나를 대변하는 사람에게 투표해서 나의 권리를 위임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투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각 정당마다 혹시 정의당의 강령이라는 걸 읽어보셨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정당마다 우리 정당은 어떤 사람을 대변해서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가치와 정책을 펼쳐나가는 정당이다라는 그 당의 성격과 정체성을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당의 강령이에요. 모든 당은 그 강령이 다 있어야 됩니다. 선관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들은 누구를 다 대변한다고 되어 있게요? 서민. 서민도 약간 조금 너무 폭이 좁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든 정당들은 다 국민을 대변한다고 그럽니다.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모두 다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다 우리를 대변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힘센 놈을 밀어줘가지고 우리 좀 더 많은 거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투표를 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당이 실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다 돈을 쓰는 것보다 그 10배나 많은 돈을 4대강 파헤치는 데도 다 쏟아부어도 그게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좋아지려면 각 강령에 솔직한 문구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우리는 강남에 적어도 아파트를 3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절대로 높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며 토건개발업자들과 수십 년 동안 관료사회 안에서 국민들을 짓밟고 기득권을 통해서 사익을 취해왔던 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솔직한 그 당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당은 나랑 안 맞는구나 찍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도 국민을 대변하고 뭐 모든 당이 다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정당이 표방을 해야 됩니다. 정의당은 그것을 표방을 했습니다. 누구를 대변한다? 청년들과 여성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골목경제를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중소상공인들과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 이런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 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이분들이 사실은 약자긴 하지만 소수자는 아니죠.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이 제일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소수자라는 건 어떤 소수자? 정치적으로 소수자. 정치적으로 이분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인터뷰할 때마다 저렇게 만년 소수 정당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수를 대변하기 때문에 곧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수인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는 나를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이 인식, 그래서 투표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이 인식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요즘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19대 국회에서 이 바로 앞전 국회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국회의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는 비례대표로 의원이 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상당히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키우고, 주변에서 저 사람 너무 저기 한 거 아니에요. 우리랑 같은 당은 아닙니다. 그런 따가운 시선에도 굉장히 용기 있게 그 일들을 해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20대 국회로 넘어서면서 그 활동이 싹 줄어들었어요. 그 목소리를 쉽게 내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19대 때는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20대는 이제 지역구에서 선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구 들어가서 막 선거운동을 하면은 그 지역에 수많은 표를 꽤나 가지고 있다라는 유지들이나 기독교 단체들에서 찾아옵니다. 후보를. 당신 다 좋은데, 그 정당도 참 좋은데 그런 소수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마. 동성애자들을 왜 지지하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압박을 엄청나게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려면 다수표를 얻어야 되고, 특히나 그게 1대1 구도의 싸움이 됐을 경우에는 51%의 지지를 얻어야지만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에게는 강력한 지지를 받지만 아직까지 그게 50%가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슈인 경우에는 그거를 포기하거나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고 나서 오른쪽에 하면 뭐하냐, 이기고 봐야지. 근데 그걸 그분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이 소선구제가 있는 한 우리 심상정 전 대표님이 17대 당선되고 18대 지역구, 17대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18대 지역구 고향으로 내려가서 선거를 치렀을 때 떨어졌던 거 아시죠? 당선이 안 됐던 거. 그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시면 다 좋은데 그 차별금지법, 응? 그거에 대해서 사인했던 거 그거 취소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5,000표를 모아다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도저히 심상정 그 전 대표님은 내가 진보정당의 의원으로 그런 타협까지는 하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요청을 거절을 했고 정말 그 5,000표가 부족해서 낙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다시 지역을 갈고 닦아서 이제 그 다음 당선이 되긴 했지만, 항상 이러한 선거구제 하에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신념도 자기가 배신해야 되는, 그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 신념을 마음 놓고 얘기를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꾸자라는 것은, 정의당이 지난번에 7% 얻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가면은 그때 21석 얻을 수 있었는데 우리 지금 6석밖에 안 됐고 7%가 2%밖에 취급을 못 당해서 억울해! 이래서 이걸 우리가 정의당이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가 좋아져야 사회가 좋아지는 것이잖아요. 정치가 제대로 좋아지려면 정당 정치가 꼭 필요해야 됩니다. 정당이 자신의 정책과 가치로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고, 그만큼의 목소리로 국회에서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아까와 같은 그런 배신행위, 자기 스스로 너무나 괴로웠던
그런 배신 행위를 하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국회 안에서 제대로 다뤄져 보지 못했던 비정규직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청년 실업 문제도 세게 얘기할 수 있고, 성소수자들의 얘기도 할 수 있고, 왜 장애인 얘기는 안 하냐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의당이 그렇게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국회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곳이네. 여러분들 지난 대선에서 많은 청년들과 여성들이 심상정 대선 후보가 길거리 유세만 나오면 왜 달려가서 안기고 울었어요. 대선판에 나온 모든 후보들은 다 경제 성장 그리고 지켜지지도 않을 복지 이런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느 한쪽에서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 1분이라고 하는 짧은 순간에 성소수자를 불러줬고,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줬고, 슈퍼우먼 방지법을 통해서 우리 이 여성들의 독박 육아가 얼마나 끔찍한 삶을 여성들에게 강요하는지를 불러줌으로 인해서 정치라는 것이 우리를 대변하는 것이구나 를 느끼게 해줬던 것입니다. 이것을 국회에다 옮겨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로는 안 된다. 그 정당의 가치와 정책을 보고 누구를 대표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투표하고 그만큼의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당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 번째 국회의 시정연설, 모두 다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 하잖아요. 그 시정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만 바꿀 수 있다면 나는 대통령 권한의 절반을 내려놓겠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뽑은 우리 대의원을 이렇게 극혐하는 나라가 세상 천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뽑은 나의 대의원인데 정말 국회의원을 찍고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다 여기잖아요.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나의 대의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을 개혁해 나가야 할 그런 때이다. 정의당이 그 최선두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선거제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개헌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일각에서 그 뉴스를 보고 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아니, 정의당은 항상 정의롭게 개혁을 쭉쭉 앞에서 잘 추진해 나가는 정당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자유한국당이랑 한 패를 먹었네? 그러면서 에이 죽어라! 이러면서 댓글이 막 달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헌과 관련된 정의당의 이 고민과 내용이 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지 않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한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가 기사 제목에 메인으로 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본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좋은 개헌이 꼭 성사돼야 되지 않냐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우리 정재민 위원장이 밭전자의 밭의 주인이 되자 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모든 국민이 밭의 주인이 되는 게 뭡니까? 우수다거니 합니다. 그게 토지공개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토지공개념에다가 그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는 다 노동자라고 부르는 거를 그냥 근로자라고 불렀던 거를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부르며 공무원도 노동상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또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정상적으로 잘 잡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좋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유보되었던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헌법이라는 큰 틀 안에 담겨져서 그 목법에 따라서 법률들이 개정되고, 사실 이런 거를 하려고 촛불혁명을 한 겁니다. 대통령 얼굴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기본 권리를 제대로 이제 부여받기 위해 촛불혁명을 했었던 것인데,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하나 발목이 딱 잡히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
정당은 이 기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히 저쪽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궁지에 몰린 자기 당들이 3년 후에 4년 후에 어떻게 다시 회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권력을 조금이라도 부여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개헌이라는 국면에서 최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내 걸 좀 더 땡겨올 수 있는 이 지금 입장과 10초에 한 몇백 번씩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권력 구조가 어떤 것이냐?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로? 국회로 쪼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총리를 어디서 선출하자? 국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총리가 우리나라의 내각, 장관들을 임명하고 그래서 내각에 대한 전반적인 통할권은 누가 갖는다? 총리가 갖는.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이제 권한을 양분하는 이러한 권력 구조로 갖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직도 꿈이 굉장히 야무지셔가지고 다음번에 어쨌든 국회에서 보수 정당들이 일정한 의석을 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 때문이죠. 근데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당 정치가 그 유럽들처럼 상당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선진화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면 내각제 같은 경우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정당 정치가 취약한 데다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높은데 총리에게 내각 권한을 다 준단 말이야?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런 속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연임제를 굉장히 환호하고 저쪽에서는 권력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개헌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결국 정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을 함께 쏟아놓고 그 안에서 타협하고 조절해서 뭔가 일이 되게끔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시스템, 그것이 작동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맨날 서로 욕만 하다가 쟤 때문에 이거 안 됐대요, 얘 때문에 이거 안 됐대요 이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고민을 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기본권을 안겨드리면서도 어디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저렇게 턱도 없는 그 내각제 같은 이런 방식이 아니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정당 간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그 권력 체계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대통령 연임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틀을 허물지는 않되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와의 정부와 국회와의 협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리를 추천하는 것 정도의 권한을 주자. 그러면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이 총리는 마음에 듭니다. 임명할 수 있는 뭐 방식은 여러 개가 있겠죠.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방식도 있겠고 여서야대 국면에서는 적은 여당이 다수파 연합을 형성해서 추천할 수도 있겠고 복수 추천을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뭔가 맨날 국회와 대통령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 제가 기자들한테 야 이거 너무 내가 정말 비유를 잘하지 않았니 했는데 기사는 하나밖에 안 나갔더라고요. 총리 선출제는 대통령 제도의 대체제이지만 총리 추천제는 대통령 제도의 보완제다.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함께 합의를 좀 해나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야죠. 그러면 정의당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게 얘기가 됩니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당이 무엇을 했냐? 무엇을 했습니까?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의당처럼 이렇게 젊은이들을 대변하고 뭔가 굉장히 선명한 진보 정당이 저기 보니까 박지원 대표님은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꼬리가 어깨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좀 여기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저런 거를 할까 이러면서 걱정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뭐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교섭단체는 당과 당이 합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당은 그러니까 각자의 당이 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므로 인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 당의 당원 당규 그대로 다 있고 각 당의 강령 그대로 다 있고 각 당의 지금 지방선거 대응 그대로 다 하고 모든 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다만 원내에서 국회 안에서 우리나라 이 그 국회법이 진짜 너무 후진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섭단체 문턱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몇 석? 20석의 의석을 확보해야지만 교섭단체라는 권한을 주는데요. 그 교섭단체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권한이 50가지 가까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것도 교섭단체끼리. 그러면 우리는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전남대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과의 강연회가 잡혀져 있다 하더라도 교섭단체들끼리 내일 당장 국회를 엽니다. 그러면 그 뭐 100여 명의 학생들과 약속을 취소를 하고 회의를 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 계엄과 같이 국민들의 삶에 너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일들을 누구끼리 모여서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교섭단체들끼리 모여가지고 논의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내일 모레 교섭단체가 될 정당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것을 국민들의 다 지지를 받는 원내 정당들이 함께 최대한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교섭단체들만 그걸 해야 되지? 뭐 이런 일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러분들 뉴스에 보셔서 알겠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됐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굉장히 어렵게 이제 논의를 해서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그 이전에 완전히 엉망진창 엉터리로 교섭단체 간사들끼리 제가 이제 환노위 소속이거든요. 환노위의 3명의 교섭단체 간사들끼리 완전히 계약한 안을 합의했다고 갖고 와서 법안소에서 본회의로 표기를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방맹이를 빼앗거나 연단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거나 이러면 잘립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잘못된 계약안을 방망이를 두드리려고 할 때 의사 일정을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였냐. 제가 그래도 명색이 공당의 당 대표인데 체면이고 나발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법안 소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이 의사진행을 할 수 없게끔 방해하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섭단체들끼리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합의하는 이 구조 안에서 지금 교섭단체가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위 자유한국당의 보수야당 교섭단체가 하나가 더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국민들의 어떤 개혁의 요구가 국회 안에만 딱 들어오면 모든 게 정지. 올 수도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이제는 교섭단체 문 바깥에서 일이 추진되기 전에는 그러면 안 돼요 소리 지르고 일이 추진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한 나쁜 놈들 욕하고 이런 일들만 해왔다면 이제는 교섭단체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일이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인지를 책임있게 추진을 나가는 그런 당사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이 추진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대략 합의가 다 만들어져서 토요일날 우리는 그 대표가 방망이 두들기는 정당 아니라고 아까 정재민 위원장이 얘기했죠. 다 결정은 당원들이 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을 대의하는 정부위원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오늘까지 합의된 대략의 안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밟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당은 다 그대로 있고 20명의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섭단체 명칭은 평화정의를 위한 의원 모임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 대신 평화자가 앞으로 들어갔으니까 등록되는 교섭단체의 대표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먼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아마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 교섭단체의 대표성을 노회찬 대표님이 가지고 끌고 가게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굉장히 꿈이 큽니다. 처음에 제가 나는 이번 지방선거에 이 목표를 갖고 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거 너무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제가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랬을까요? 우수당원님. 무슨 꿈을 꿨길래. 네. 제가 올 초에 그 모든 당대표들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신년 기자회견을 하려고 날짜를 딱 잡았는데 하필이면 저는 이미 제가 먼저 잡았어요, 그 날짜를. 근데 홍준표 대표님이 내가 기자회견 하기로 한 날 1시간 전에 자기도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브리핑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라 그러다가 잘 됐다. 뭐라고 하는지 이제 말씀하시는데 딱 볼펜 들고 적었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3대 불안에 빠져 있다. 어떤 불안? 경제 불안, 안보 불안, 그리고 인구 절벽 불안에 빠져 있고 이런 3대 불안은 누구 때문이다? 좌파 국가주의자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후에 신년 기자회견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 불안 요소는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제 목표를 더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의석을 바꾸지는 못해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까지 이 117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의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율로는 자유한국당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꿀만한 꿈 아니에요? 꿀만한 꿈이죠? 제가 그래가지고 그 노동자들 요즘 교육 많이 다니고 학생들 교육 많이 다니는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해요. 저 이제 빚 받으러 왔습니다. 네? 무슨 얘기죠? 그래요. 사실 지난 대선 때 저희 당 심상정 대표의 그 대선 지지율, 후보 지지율이 일주일 전까지 11%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되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이제 깜깜이 선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당에서 이제 이 선거를 뛰는 사람들은 이 지지율이 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홍준표 후보가 자기 지지 세력을 엄청나게 결집시켜 나가면서 원래 10% 초반대였던 이 지지율이 한 20%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대선 치르면서 우리 심상정 후보님 한 5%일 때는 잘 몰랐다가 10%대쯤 돼가지고 홍대 거리 나가면요 당선되는 줄 알았어요. 그 분위기가 그 지지율이 10%밖에 안 나오는데 길거리에선 당선이야. 그래서 우리 당선되면 어떻게 하지? 이럴 정도의 분위기인데 한 20% 정도로 올라가고 특히 경북이나 이 영남 지역으로 가면 판세가 뒤집혔다는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투표장까지는 5번 찍으러 가야지 딱 갔다가 투표용지를 딱 봤는데 2번 홍준표 이러면서 이런 이상한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다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5번 찍으려고 했던 게 1번으로 찍는 그런 표가 진짜 있어요. 제가 그 노동조합 강연 갈 때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한 10명씩은 손 듭니다. 이렇게 우리를 찍고 싶었지만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너무 걱정했던 많은 국민, 저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것도 대통령 결선 투표제 같은 거 만들어주면 이제 해결될 문제이긴 한데 그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사표가 있습니까? 사표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 40~50% 정당 지지율이 나와요.
이 40~50%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70%가 되는 것이 중요한가? 한 12%에서 18%를 왔다 갔다 하는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미끄러뜨리고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능가하는 게 중요한가? 정치의 판을 바꾸려면 어떤 걸 이뤄내야 됩니까? 두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께 자 이제 빛 받으러 왔습니다. 대선 때 찍지 않았던 표 이자 쳐서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의당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개혁을 뒷다리를 계속 잡아 끌면서 방해하는 세력에게 힘을 실어줄 거냐, 대한민국의 개혁을 작지만 강한 예인선이 돼서 앞으로 끌고 나갈 정당을 키워줄 거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 이제 정의당을 정당 투표 엄청나게 찍어주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키워주자. 여러분들이 심상정이 돼가지고 예전에 나 안 찍어줬지? 찍어줘.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있는 연수구, 제가 지금 그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작년 5월 달에 구의원 비리가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뭐였냐면 구의원들이 주민들 세비를 가지고 해외 연수를 갔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 관광사 하나 끼고 LA를 그냥 유람을 하고 오고, 민주당 의원님은 하필 또 거기 미국에 따님이 유학을 가 계셨는데 졸업식 있네? 가가지고 졸업식 갔다 오고, 이렇게 세비를 쓴 거예요. 두 당끼리 어떻게 하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짬짬이 하면서 그 비리를 다 이때까지 봐주고 유지해 온 겁니다. 지방적폐를 어떻게 그러면 깰 수가 있겠어요? 송곳이 돼야 돼요. 뭉툭묵툭한 사람들 여럿이 있는 데서 송곳처럼 딱 들어가서 감시자가 되고 견제자가 되고 개혁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지방의회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당은 득표율로는 자유한국당을 능가해서 정치적 제1야당의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우리의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을 꼭 한 명씩이라도 진출시켜서 지방적폐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송곳과 같은 역할을 하죠. 이것이 정의당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표하는 목표 동의하세요? 네. 그렇게 같이 열심히 뛸까요? 네. 네. 예,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오늘 할 말씀을 다 드렸고, 여러분들 보니까 든든합니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못 가져왔던 표를 여러분들하고 나가가지고 이제 싹 다 끌어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미리 링크 보내드렸던 거 사용하기 좀 편하시던가요? 낯서시죠? 네, 해보면 재밌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만들어 놓고 제대로 써보지 못해가지고요. 네,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위에서부터 하고 이따가 또 손 들고 질문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요. 네, 정의당이 집권은 불가능하나 다수당이 불가능할까요? 하거나 불가능할까요? 소선거 문제나 약자 소수자들 인식 문제를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알지만 벽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선거 때는 다른 당들처럼 보편성을 앞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릴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얼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가끔씩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을 보면 저 의원님은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일로 와야 되는데 왜 저기 있을까 하는 의원님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소선구제도 아에서 이기는 게 일단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에 맞는 정당에 몸을 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선거제도를 바꿔나가고 각 당의 자기 정체성들을 정립해 나가면서 거기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잘 확보가 되어 나가는 과정이 이제 한 축으로 있고 또 정의당이 이제는 창당 6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뿌리가 아직까지 튼튼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각 지방의회에 적어도 한 지역위원회에 한 명씩의 기초의원들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지역위원회 활동도 예전과는 정말 급격히 다른 우리 아시죠? 정의당의 의원들은 다 일당 뭐 100까지는 제가 뻥이고 일당 10점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의 뿌리도 좀 단단해진다면 우리가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다수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충분히 저는 집권정당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첫 번째는 돈 쓸 시간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쓸 돈이 없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조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예전처럼 막 정말 자기 온몸을 갈아가지고 일을 해서 성취감을 얻는 이런 시대에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신의 취미생활을 하나씩은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들과 식사를 저녁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삶을 다 꿈꾸기 때문에 그게 뭐 예전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어렵게 우리나라가 주 40시간 노동제가 이루어진 지는 오래됐지만 이것을 정부가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한 68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놨던 거를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삼성 같은 데서 이게 올 7월 1일부터 실행이 되거든요. 미리 이제 연습하느라고 6시 되면 모든 전원을 다 끄는 이런 이제 연습들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것이 낯설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지? 그런데 저는 하느님이 인간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꼭 일해라 이렇게 정해놓은 바가 없고 4시간을 일할 수도 있고 5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생산력이 고도화될수록 사실은 노동시간을 더 줄여나가면서 인간이 자신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회로 점점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변화되는 시대에 인간의 삶도 어떻게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정당 활동을 통해서도 그런 성취를 얻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구성 권한은 당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비례대표를 1번을 누구 줄 거냐 이걸 다 당대표와 혹은 공천위원회 같은 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의당은 전 당원 투표로 저도 그래서 당원들이 1번으로 선출해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만 우리 당에 또 할당 정신이 있습니다. 여성은 50% 할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13579 홀수 번호를 여성에게 주는 그런 지금 제가 공직선거법도 그거를 이번에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당은 막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당이 15번까지 당선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는 대충 1357 여성 주다가 뒷번호에서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했거든요. 당선 가능권에다가 남성과 여성을 순번을 바꾸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장애인 할당, 청년 할당 이런 것이 이제 그 안에 어떤 순번으로 배치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들의 번호는 당원의 투표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교섭단체 구성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는 불안한 시선도 많습니다. 도전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한전한 밥상만 차려놓고 그것만 취하는 정당은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떤 도전도 위기가 있기 때문에 도전이지 뭐 안전한 꽃길만 걷는 것은 도전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획득해낼 수 있고 국민들께 또 그런 성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다면 그 도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저는 확신을 갖고 이 일을 시작했고 또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이걸 바라보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시선들도 더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해서 정의당이 선택한 길이 옳았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회사에서 일은 그대로 주고 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양한수당도 못 받고 집에 가서 일을 끝내야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대안이 있나요? 이게 이제 일을 그대로 주고 퇴근을 하라고 하면 그걸 다시 갖고 가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제 성과제도 같은 형태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갔던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일의 분량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8시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일을 더 해야 되는 이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복잡한 근로 환경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지금 정의당이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포괄임금 제도는 정의당이 법안을 발의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포괄임금 제도에 의해서 공짜 야근을 계속 시킬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저희들이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일의 성과와 양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조금 더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다들 좀 막막할 것 같아요. 신입당원이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막 혼자 떠드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 가족부터 정의당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설득하고 입당시키고 근데 예전에는 정의당에 입당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호감은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의당에 함께 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고민도 하고 또 그래서 지역위원회 당원 모임에도 많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논리들도 함께 생각해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주변을 좀 더 설득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장 여러분들한테 선거에 출마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당원 되셨죠? 자 내일부터 당장 지역구에서 전부 예비후보 등록하시고 선거를 뛰십시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혹시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조용히 가서 얘기하세요. 예비후보를 오히려 죽이던데.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가를 봐주시고 그 후보에게 선거 기간 동안 정말 몇 번이라도 내가 좀 짬을 내서 선거운동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주변에 우리 지역의 이분들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 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게 당 모임을 자주 나가는 것만큼 꼭 자기 동네에서 뭔가 이렇게 한 가지씩의 동네 모임이나 활동 같은 걸 하나씩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생협의 회원이 된다든가 우리 아파트에 어떤 동모임회를 하나를 꾸준히 나가신다든가 이런 좀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라면 학교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 활동을 좀 꾸준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동모임에 나오는 백삼동 저기 그 누구누구 씨가 정의당 당원이래. 근데 그분 참 사람이 괜찮더라?
그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정의당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과정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 가지 정도씩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 더 업데이트된 게 없어서요. 나는 너무 기계 불편하다. 직접 하고 싶다는 게. 배터리가 없어서 못 쓰는데요. 네. 예, 여기 정의당은 소수의 의견을 대표를 해서 어떤 활동을 벌이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민노당에 어떤 투표를 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정의당에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일반적인 그냥 시민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소수자가 아니니까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생각을 대변을 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안 한다 그러면은 사실 거기에 투표할 만한 어떤 여건이 없잖아요. 사실은 보편적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소수자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소수자를 위한 행동 자체가 보편적이다라는 의식을 일반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행동이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정의당에서는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공약을 좀 더, 그러니까 소수자를 위한 공약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당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다수이면서도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최저임금 문제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는 아주 고정적인 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지 전체 국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거의 우리 머릿속에 DNA로 박혀있는 그 인식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16% 임금 인상을, 최저임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 봐야 그 임금은 한 달에 15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올리고 난 다음에 이 보수 정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특히 망하냐? 중소자영업자들이 다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좀 듣다가 이상해서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중소자영업자 육성 보호 대책을 여러 입법안을 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대기업들이 활동하는데 너무 압박을 가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이 중소자영업자들이 압박을,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압박을 받는 요인의 핵심 요인은요, 인건비는 전체 그 압박 요인 중에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이 하는 이 얘기가 있어요. 뭐가 제일 큰 문제다? 임대료가 제일 큰 문제다. 우리나라의 이 불로소득자들, 건물 한 채를 갖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비싼 임대료 계속 매겨가지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붙이고 이렇게 돈을 얻어가는 이 사람들 아래서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봐야 안 되는. 그 다음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압박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거를, 이런 불공정 갑질 거래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인건비 올린다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다 망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자고 할 때 그것은 이 사회를 작동시키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과 같다는 거. 뭐냐면 힘센 사람이 아래를 더 누르고 중간 사람이 그 밑을 누르고, 그리고 중소자영업자들이 도저히 이 위로 대기업 갑질에는 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작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아르바이트생들과 비정규직들을 짓눌러서라도 생존해야 되는 이 메커니즘, 이거를 바꾸는 사회가 되자고 촛불혁명한 거 아니야.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주고, 그래서 압박을 받는 이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 문제를 상한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불로소득자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그냥 뜯어먹는 거 좀 막고, 중소기업들, 대기업 갑질부터 불공정 거래를 또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고,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이 성장의 과실을 다 독식해왔던 이 재벌 기업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재벌 총수가 되었던 이 사람들이 이젠 좀 더 양보를 하는 이런 사회로 나가야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는
노동조합, 정규직 노동조합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사회 안전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너무 실직 기간이 오래되면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우리나라처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 있냐? 왜? 최소한의 인간적인 어떤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이 우리 사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복지제도가 활발히 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원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는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예전에는 복지냐 성장이냐 막 그랬잖아요. 근데 성장도 중요하지만 복지도 중요하다까지는 됐어요. 근데 이 복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연봉 6천만 원 정도 받는 노동조합에 가서 강의할 때는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세금 더 냅시다. 그런 걸 더 내가지고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살하지 않고 그래도 입에 붙이라면서 내 다음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준다면 그것만큼 의미가 있는 게 어딨냐. 우리 신용복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연대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연대는 더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고 하방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재벌 기업들한테 법인세도 더 내라고 하고 부자 감세했던 거 다 다시 원성복귀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정의당의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주 우리 사회 아주 소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패러다임을 정의당이 가장 앞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에서의 다수를 차지하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정의당이 집권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아까 뒤에 손 드신 분 먼저 하시고 좀 뒤에 하시고.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연 나왔다가 탁 코독당한 사람인데요. 지역위원회에서요? 예, 정의당이세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똑같은 논리로 갖다 붙여서.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지역위원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본인들이 도장 찍으면 이게 과연 진보적인 투표인가요? 좀 그걸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역위원장은 자기가 자기 도장을 찍으면 해가지고 올린다 하면 과연 이게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인지 이거는 말이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그 합쳐진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교섭단체가 합쳐되면 간사라든가 상임위를 맡게 되는데 지금 상대측 같은 경우는 정의당보다 현역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민주평화당하고 협상을 할 때 14대 6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당과 당이 함께 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협상 대상자로 서로 존중하면서 가고 또 호혜 존중의 원칙 속에서 이 논의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임위원회에 그분들이 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간사도 맡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잘 조절하고 타협해 나가면서 큰 틀에서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저 정의당이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논의는 해나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앞에는 제가 어떤 건지 몰라서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간학위원장인데 간학위원장이 지방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본인 지역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위원장이 도장을 찍어야지 올라가는데 위원장이 후보로 나갈 경우에는 위원장 자격을 사퇴하지 않고 본인이 올라간다는 거 본인 도장을 찍어서 올라가는데 이게 과연 민주적이고 합리적일까? 네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 위원장이 그 후보 등록 신청을 할 때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분이 완전히 후보 자격을 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당은 최종적으로 그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한 그 피선거권을 전 당원의 투표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공천했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 주가 손 좀. 이번에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가입했습니다. 가입해가 된 동기는
했습니다. 스스로 한 거예요. 그 감사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 기회님을 해서 뭐 다른 큰 거래량들이 못하는 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정책들을 많이 다루지만 청년들 중에 남성 청년들은 군대에 갔을 때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부를 마치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위협에 항상 놓여 있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요즘 미투로 이제 불거져 나오는 성폭력, 성희롱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정의당이 다음 지금의 이 20대 청년들이 이 사회의 제 나이 때쯤이 됐을 때는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군대를 가도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보호받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만큼 국가는 그 이상의 어떤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 대표님 잠깐 예. 한 가지 첨언하면요. 네네 그 입대를 해서 나오기 전까지 그 친구가 죽었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던 국가에 무한 책임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현재는 우리 유족이 다 입증을 해야 되는 네.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벌어지는 데 네. 대한 주황과 네, 맞습니다. 이상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피해를 자꾸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이런 사회를 좀 바꿔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또 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이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또 그 희생을 그 개별 가정이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장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의 낙하산 인사가 없이 시험이나 직원 투표로 가능한 부분은 없을까요? 네. 예. 이게 뭡니까? 직선제 같은 경우 이제 도입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임원들은 낙하산 인사, 그 다음에 직원들은 채용 비리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이런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공기업 사장들을 직원이 직접 투표로 뽑는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그 공공기관에 갔는데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기관 출신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아마 그런 그 직선제나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더 만들어지게 된다면 거기 다니는 분들이 다 자긍심을 갖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한번 직접적인 어떤 경영자 위치까지 가볼 수 있겠구나 이런 비전을 갖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충분히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못한 말 있어서 두 개만 더 보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먼저 하신 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능하지 않아서 네네.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질문하신 분 사실 다들 좀 막막할 것 같아요.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혹시 헛다리 짚은 걸까봐 저 질문하신 분 제 질문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게 있구나. 아니 그 위에 뭐냐면 저는 이제 저분이 이런 저랑 같은 마음으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건 각 일터나 자기 삶의 현장에서 남들한테 좀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서 정의당원이 이러네 이렇게 호감을 받는 사람이 자기 삶의 일상에서 실천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저도 인정은 하는데 그 삶의 현장에 아까 예를 드신 그런 모임에 나갈 수 없는 여건이 있거나 직장인이라고 근데 여기에 오는 순간 그냥 나는 후원금을 내야지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봤는데 모임 나갈 만한 게 없을까 했는데 제 친구가 말하기를 야 그런 건 젊은 애들이 하게 하고 너는 돈이나 내는 거야. 나가면 밀폐라고 저한테. 딱 구성원들 보니까 20, 30대네 너가 주는 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부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후원금을 낼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혹시 내가 뭐 정말 실천, 이 조직 속에서 뭔가 실천할 수 있겠다면 어떤 가이드를 당에서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 서울시당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당원들의 활동에 기초 다니는 지역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연수구에 그 지역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인천시당 소속이어서 거기에 우리 당원님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한 40, 50대 되는 주부들 당원들이 있으세요. 그분들 제가 그 연세예요. 동안이시다. 그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제 그러니까 동네 이제 아주 야산인데 그 이제 산행 모임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근데 그냥 가지 말고 그러면 정의당 조끼를 하나를 맞춰가지고 뒤에다가 정의당 이거 박아가지고 같이 다니자. 그렇게 해서 우리 뭐 다 동네에서 이제 그 산에 토요일날 아침에 갔는데 정의당에서 왔네? 뭐 이렇게라도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거 지금 꾸준히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다가 그 모임이 이제 너무 마음에 드니까 요즘은 또 한 달에 한 번 산에 가고 한 달에 한 번 책 모임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임들도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십니까? 강동구요. 강동구는 거기에 지역에 모임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체크해 놓을게요. 네. 안 나가시면 제가 신고 받을 겁니다. 네. 아까 또 한 분 먼저. 나는 60대인데도야 여기서 이 아줌마가 당 가입하게 해달라고 하고 저기서 저 아줌마가 나도 당 가입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가 데리고 다녀요. 이게 동대문. 저는 좀 동대문구 지역당원 안녕하세요. 네, 박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입당 원서를 쓰게 된 계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년 말쯤에 그 지역구 저희 오정민 위원장님이 그 마련해 주셨던 그 토지 공개념에 대한 강의를 몇 주 듣고 나서 이 당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게 돼서 사실은 좀 가입을 하게 된 그런 경우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헌에서 토지 공개념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생각 이외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토지 공개념이 약간 좀 자유경제를 해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토지 공개념 말씀 짧게 해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법안은 아마 자유한국당 속에서 가장 공격하기 좋은, 소위 얘기해서 이 사적 소유에 대해서 이 시장 경제를 다 해치는 그런 어떤 개념이다라고 하는 공격들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과 공기처럼 다 공유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어느 날 누군가가 점유하고 내 것으로 하고 그래서 취득하고 팔아넘기고 거기다 돈을 몇 배를 붙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장 심각하게 만들어낸 주범 중에 주범입니다. 그래서 삶의 규칙은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규칙도 절대로 이게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경제이고 자본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1%도 남김없이 전부 사유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국민들이 합의를 해서 사유제도를 기본으로 한다 하더라도 공공재를 어느 정도까지를 합의해서 여기는 건들지 말자. 인간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토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너무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더 있으신가요? 저희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저희가 이제 맥주 한잔 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더 늦기 전에 같이 여기까지 할까요? 하려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